안녕하십니까? 처음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구독한 것이 이 채널이에요. 그만큼 너무 재미있고 사연 하나하나에 웃고 울고 했죠. 연초를 맞아 저도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저는 올해 77세가 되었어요. 많다고 하면 많은 것이고 적다고 하면 적은 나이죠. 제 사연 또한 기가 막힌 사연이기에 한번 써보렵니다. 저에겐 아들 셋이 있고 며느리는 둘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유한 집에 자라 외동딸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자라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모든 재산이 저에게 귀속되었기에 성인이 된 후에도 어렵지 않았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남편을 일찍 만나 아이 셋을 낳았어요. 큰애부터 작은애까지 모두 삼형제였죠. 나름 최선을 다해 키운다고 했지만 남편이 아이들 어려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부재를 주었죠. 아마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아빠 없는 자식들을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아빠는 없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았지요. 다행히 친정 부모님의 유산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홀몸으로 아이 셋을 키우는 건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고 나름 잘 자라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만의 생각이었어요. 어느 날 첫째 아이는 결혼을 하겠다며 큰 며느리를 인사시켜 주었어요. 며느리를 보자마자 전 화색이 돌았답니다. 엄마,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어요. 저기 국수집 명희 아시죠? 명희랑 결혼하려고요. 허락해 주실 거죠? 어머, 국수집 딸 명희? 명희라면 지금 버스 회사에서 격리하고 있는 친구 말하는 거 아니니? 아니, 어떻게 만났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까요? 최명희입니다. 승현 씨랑은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되었어요. 큰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저희가 종종 가던 국수집의 큰딸이었어요. 항상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을 도와 국수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았기에 저는 명희가 첫 만남에 바로 마음에 들었어요. 명희네 집은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명희는 버스 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하여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대며 열심히 살아가는 처녀였어요. 솔직히 큰아들은 매번 돈도 흥청망청 쓰고 철딱서니가 없어 늘 걱정이었는데 현명한 명희라면 우리 아들을 잘 이끌어줄 것 같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학벌이 낮아도 아이는 순수하고 착하고 총명했으니까요. 아니, 명희야.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만나게 된 거니? 그래도 이렇게 인연이 닿았으니 우리 잘 지내보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혹시나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너무 걱정했는데 승현 씨는 대학교도 나오고 저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걸요. 그래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모실게요. 학력이 다가 아니다. 네가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간 게 어디 네 잘못이니? 너한텐 잘못이 없어. 돈 없는 건 죄가 아니야. 그래도 어려서부터 부모님 모시고 도와주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한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님이 절 좋게 봐주신 것만큼 더 노력하고 더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며느리는 제 아들과는 다르게 밝고 싹싹했어요.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어렵게 자라다 보니 돈도 흥청망청 쓰는 법도 없었죠. 아들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에 셋 다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큰며느리 명희는 제 마음에 쏙 든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저는 최선을 다해 잘해주었어요. 요즘 애들처럼 대바라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명희는 고마워할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죠.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노름판에서 사고만 쳤으니까요. 아들은 결혼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바람도 피우고 자기만 아는 철저한 이기주의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보고 혼내도 보고 별짓을 다 해도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을 제가 어쩔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전 며느리 본낯이 없어졌어요. 엄마, 돈 좀 줘요. 이번에 못 먹으면 저 죽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냥 저것만 꺼주세요. 제가 금방 갚을게요.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우리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미리 준다 생각하고 좀 주세요. 저 진짜 빚쟁이 된다니까요. 야, 이놈의 자식아. 한두 번인 줄 알아?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번듯이 취업을 해서 아까리말 생각을 해야지. 결혼까지 한마당에 지금 엄마한테 맨날 돈 달라고 하는 네가 양심이 있는 거냐? 어쩜 그렇게도 철이 없어, 어? 명의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요. 명의 봐서라도 이번에만 해결해 주세요, 엄마가. 엄마 그럴 능력 되잖아요. 다신 돈놀이 안 할게요. 아, 마지막이에요. 아이고, 내가 진짜 제명이 못 살지. 어떻게 장남이 돼서 매번 엄마를 실망시키니?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바래? 그냥 번듯이 취직해서 저 자식 잘 먹여 살리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황된 꿈만 꾸는 거냐? 내가 나중에 너네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아들은 매일같이 노름판에서 사고를 치고 돈을 해달라고 했었죠. 마음 같아선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결혼까지 한 마당에 이대로 두면 며느리까지 힘들어질까봐 매일을 그렇게 돈을 메꿔줬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죠. 그때 모른 척 했어야 했는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다 보니 아들은 늘 저의 재산을 믿고 사고를 쳐댔죠. 어려서부터 어려움 없이 자란 아들은 돈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고 마찬가지로 큰형을 보고 자란 나머지 아들들도 매한가지였어요. 정말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며느리에게까지 미안한 마음으로 이어졌었죠. 아들 하나 보고 들어온 며느리인데 매번 며느리 속을 상하게 했으니 어미 된 도리로 며느리 볼랏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었고 감싸 주었어요. 어머니, 이 사람 또 오늘도 안 들어오네요. 아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야 찾으러 가는데 죄송해요. 제가 좀 내조를 잘해야 할 텐데 제가 내조를 못해서 승현 씨가 밖으로 도나 봐요. 어쩌죠? 승현 씨 이대로 영영 안 오면? 그럴 리 없어. 네가 왜 죄송하냐? 자식 새끼 잘못 키운 내 잘못이지. 아휴, 너랑 결혼하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어쩜 저 모양인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승현 씨 오면 얘기 좀 잘해볼게요. 그래도 속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믿어봐요, 어머님. 며느리의 자책에 제가 더 미안한 하루하루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며느리를 봐서 큰 아들에게 사업체를 하나 내주었어요. 큰 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프랜차이즈 빵집 하나를 차려주었죠. 그래도 아내도 있고 이제 아이도 낳아야 하니 자신이 원하는 걸 하나 하고 살면 책임감이라도 가질까 싶어서요. 처음 빵집을 차려주었을 때 열심히 할 것처럼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들의 천성은 여전했어요. 며느리에게 가게를 맡겨놓고 놀러 나가기 바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며느리에게 참 체면도 안 서고 시애미로서 할 말도 없더군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오히려 며느리는 저를 살폈죠. 장사는 잘 되니? 빵 하나 사러 왔는데 표정이 안 좋구나. 승현인 또 가게 맡기고 나간 거냐?
아유, 내가 못 살아.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그이 잠깐 나간 거예요. 요새 손님도 늘고 단골도 많이 생겨서 바빴거든요. 어머니, 빵 드릴게요. 아유, 괜히 너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한다고 그네가 설치지만 않았어도 네가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널 볼 면목이 없어. 어머,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희 밥벌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매출이 꾸준해서 지금은 좀 나아요. 그렇담 다행인데 자기가 한다고 설쳤다가 너한테 맡기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렇지. 너 만나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내가 사돈 어른들 볼 낯이 없다. 고운 딸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고 미안해 정말. 아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머님 덕분에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그리고 요새 승현 씨도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좀 나아요.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제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이젠 효도도 해야 하는데. 괜히 걱정하는 저에게 어머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늘 말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보다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철도 일찍 들고 배려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다 문득 며느리의 오래된 고민을 알게 되었어요. 쌀을 사러 가는데 쌀집에서 저에게 말해준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아차했어요. 얼마나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을까. 어머, 사모님 나오셨어요? 아유, 명희는 그 집에 시집가서 신수가 확 폈던데 어떻게 사모님네 시집을 가게 됐는지 복이라니까요. 아유, 내가 복이지요. 명희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착하고 야무진지 며느리 복은 내가 있다니까요. 아, 그런데 명희네는 명희 시집 가고 애들 학교도 못 가게 생겼으니 아주 그 집 친정엄마 낯빛이 어두워요. 아, 그래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미처. 학교도 못 가고 명희가 생활비를 댔을 텐데 이제 생활비를 못 보내니까 그렇기도 하겠네요.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사장님. 사장님 아니었으면 아마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가난한 집 장녀의 며느리는 학교도 못 가고 일찍 취업하면서 친정이 생활비를 보태어왔는데 우리 집에 시집을 오면서부터 친정이 생활비를 보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생들도 학교를 못 다닐 위기에 놓였다고 들었어요.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며느리를 불렀죠. 그리고 냉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저의 완고한 고집에 꺾였죠. 명희야, 혹시 돈 필요하지 않니? 내가 너 시집 올 때 많은 것도 못 해주고 뭐 하나 크게 해주고 싶은데 돈으로 해줄까 해. 어머, 어머니, 시집 올 때 패물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더 이상은 괜찮아요. 오히려 저희가 해드려야죠, 어머니한텐. 그게 사실 오늘 쌀집한테 얘기 들었어. 네 동생들도 공부 이제 못한다고 하더라. 집도 많이 어렵고 괜찮은 거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엉엉 눈물을 쏟는 며느리였어요. 그 눈물이 어찌나 서러워 보이던지 제 마음까지 찢어놨죠. 남편한테도 말하지 못했고 저한테도 당연히 말하지 못했는데 본인이 시집와서 괜히 동생들 공부마저 못하게 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들도 몸이 안 좋아 국수집을 오래 운영할 형편도 안 된다고 말이죠.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닌데 승현 씨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가게 좀 더 자리 잡고 제가 조금씩 도와주려 했어요.
그때까지만 동생들한테 취업하라고 했고요. 제가 중졸이라 동생들은 공부를 꼭 시키고 싶었거든요. 이런 얘기에 진작 가지 그랬냐? 우리 집에 시집와서 네가 승현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해? 미안하다. 진작 알아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친정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쩌다 제 얘기 들으셨는진 몰라도 잊어주세요. 너도 이제 내 딸인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이제 친정 걱정은 말아라.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정 그런 며느리 이야기를 듣고도 모른 척 할 수 없어 며느리의 집을 돕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둘째와 셋째와도 마찰이 생겼죠. 내가 키운 아들들이 맞나 싶었어요.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들 기죽을까 오냐오냐 키운 것이 아이들을 인정머리였고 자비 없이 키운 꼴이 되었죠. 첫째 며느리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둘째와 셋째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엄마, 사실이요? 아니, 형수네 집 지원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럴 거면 나나 좀 도와줘요. 맞아요, 엄마. 생펀남을 왜 도와요? 나랑 둘째 형한테도 뭐 하나 차려줘요. 엄마 그럴 능력 되잖아, 우리도 잘할 수 있어. 너희들은 엄마가 돈으로 보이냐? 그저 돈. 어려서부터 엄마 얼굴만 보면 돈밖에 몰라? 내가 돈 없고 병들은 늙은이면 쳐다도 안 볼 놈들이야, 이놈들은. 내 말이 틀려? 내가 우리 며느리 집 도와주고 싶어서 내 돈으로 돕겠다는 건데 누가 말려, 안 그래? 그게 아니라 동생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던데 그 집 학비에 그 집 생활비까지 엄마가 왜 내주냐고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형수도 시집 왔으면 친정이랑 연은 딱 끊어야지. 참나, 지네 친정일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엄마 돈을 노려? 기가 막히네. 이 일은 너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 꺼라. 내 돈으로 내가 지원해 주는 거니 더 이상 말 마라. 안 그러면 지금 너희한테 하는 지원들도 싹 다 끊을 줄 알아. 내가 자식 새끼들을 잘못 키웠지.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아유. 그렇게 자식들과 한참을 입씨름한 뒤에 며느리네 집을 도울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며느리는 얼마나 저에게 고마워했는지 늘 저에게 당연하게 돈 요구만 하는 자식들을 보다가 며느리를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좋더군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정말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인데 어머님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두고두고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됐어. 은혜는 무슨? 너도 내 딸이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마라. 자식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어미 된 도리로. 그렇게 이 일로 며느리와 더욱더 돈독해졌어요.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일보다 제가 더 며느리에게 받은 게 많기에 오히려 며느리에게 고마운 일은 제가 더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결혼을 한다고 둘째 며느리를 데리고 왔었죠. 첫인상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본인들이 좋다고 하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둘째는 첫째와 다르게 얼굴에 욕심이 가득해 보였긴 했죠. 그래도 자기들이 좋다고 하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아파트도 해주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둘째 며느리의 속셈이 너무 빤히 보여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대하면 괜히 애들 마음에 못 박는 것 같아 허락하였죠. 엄마, 우리 집 25평 말고 33평으로 알아보면 안 돼요? 솔직히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작은 집이면 답답할 것 같고. 너희가 뭐가 큰 집이 필요해? 그리고 너희가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갈 생각을 해야지. 벌써부터 지평수 타령이냐? 아, 그게 아니라 연재가 좀 큰 집 가고 싶어 해서요. 모든 여자의 로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죠. 결혼 전에 큰 소리 친 것도 있고. 그건 네가 해결해. 걔도 웃긴다. 뭐 해오는 게 있다고 큰 집을 바래. 뻔뻔하기도 유분수지. 난 25평 이상은 못 해줘. 그렇게 딱 잘라 선을 긋고 신혼집을 해주었죠. 둘째 며느리는 표정이 밝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명절이 되어 다 모였는데 둘째 며느리가 큰 며느리에게 하대하는 것을 보고 기겁하고 말았네요. 어머, 형님. 형님은 되게 신기하다. 근데 요새는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은 드물긴 하던데. 무슨 조선시대의 사람인 줄? 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나도 아기 태어나기 전에 공부 좀 해볼까 해.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진작 하셨어야죠. 그리고 저 남편한테 형님 얘기 듣고 정말 쇼킹했잖아요. 어머님이 형님 집도 다 도와준 거라면서요? 아니, 형님은 무슨 복이길래. 중졸의 어머님 사랑까지. 부럽네요, 정말. 아니, 그리고 그러면 좀 이런 거 혼자 할 만하지 않나? 도움을 그렇게 받아놓고 저한테까지 시키는 건 좀 뻔뻔하죠. 안 그래요? 전 뭐 집 하나 딸랑 하나 받았는데 아무래도 사랑 많이 받는 며느리가 더 헌신해야죠. 둘째 며느리는 큰 며느리에게 명절에 일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혼자서 해야 하지 않냐라는 뉘앙스로 깔아뭉개고 있었죠. 어찌나 화가 나던지 둘째 며느리의 인성은 원래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정이 떨어지더군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네가 네 친구도 아니고 어디 그런 말본새가 있어? 그래도 형님인데 예의는 차려야지.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전 형님이 자꾸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길래 그저 그냥 말한다는 것이. 죄송해요. 말 조심해라. 그리고 형님 깍듯이 대하렴. 손윗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러다 셋째 들어오면 너까지 무시당할라. 안 그러니? 네. 근데 어머님이 형님을 좀 유난히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 질투는 나긴 나요. 그러니까 저도 좀 예뻐해 주세요. 아셨죠? 눈앞에서 저렇게 알랑방귀를 끼는데도 어찌나 정이 안 가던지 그저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의 일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근육도 경직되어 가는 것이 하도 몸이 이상하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죠.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파킨슨 병이라고 하더군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약물 투여를 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점점 진행하는 병이기도 하고 나중엔 걷기도 힘들어진다고 하니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제 병은 어느새 제 아들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요새 약물이 잘 나왔다고 하지만 점점 탱하실 텐데 어쩌냐? 누가 보실지부터 얘기해야 하지 않겠소? 병 들어가는 노인을 그냥 혼자 둘 순 없잖아. 그래도 누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해 다들? 난 일단 가게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장남이 모셔야지. 그리고 우린 이제 신혼인데 어떻게 어머니를 모셔와? 안 그래? 셋째도 장가도 안 갔고. 그건 둘째 형 말이 맞아. 그냥 큰형이 모셔. 솔직히 병든 엄마 있다고 하면 누가 시집 오겠어? 우린 힘들 것 같아. 첫째 형이 모셔가. 뭐? 이것들이
자기들도 엄마한테 다 이것저것 받아놓고 엄마 떠넘기는 건 나보고 하라는 거냐? 아주 웃기는 자식들이네. 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부족한 거 없이 그렇게 키워주셨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다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형수는 모르면 조용해요. 형수야 뭐 엄마한테 받기만 했으니 할 말 없겠죠. 아, 너도 큰형이 모셔야겠네. 안 그래? 제가 모실게요. 여보, 내가 모실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제가 모시면 됐죠?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아니, 형님이 당연히 모셔야죠. 생판남인데 그렇게 도움받고 그럼 나 몰라라 하실 거였어요? 참나 뻔뻔하기도 하여라. 제가 방에 있을 때 이렇게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자식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미어져 왔습니다. 전 결국 첫째 며느리의 뜻에 따라 첫째네 집에 가게 되었죠. 오히려 같이 살아보니 심성이 고운 것이 정말 많이 느껴졌고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보다 이렇게 날 지극정성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반찬 하나 겹치지 않고 철이면 철마다 맛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해줬던지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조금 늦게 첫째네에 아이가 생겼어요. 몸도 무거워진 며느리가 나까지 케어할 생각에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하며 마음이 너무 무거웠죠.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어머니랑 이렇게 살림을 합치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걱정했거든요. 아이가 너무 안 생겨서. 어머님이 완전 복을 굴러다가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첫 손주니까 많이 예뻐해 주세요. 아이고, 고맙다. 그렇게 말해주니 난 혹여나 몸도 무거워졌는데 혹시라도 나 때문에 더 손이 갈까 걱정했거든. 절대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제가 늘 딸 같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님이 친정 엄마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에 얼마나 고맙던지. 하지만 첫째 아들은 오히려 절 못마땅해 했죠. 오히려 제가 몸이 안 좋아지자 재산을 더 탐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시니까 당연히 엄마네 재산은 우리 거라는 마음을 가진 듯해 보였죠. 엄마, 그 건물이랑 땅, 제 앞으로 해놓는 게 어때요? 어차피 계속 우리랑 살 건데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잖아요. 애들한테도 빨리 말해야 미련을 안 가질 거고, 안 그래요? 그냥 빨리 엄마가 내 앞으로 해놨으면 좋겠는데 미리미리. 여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어머님이 결정하실 문제지. 그런 걸 가지고 왜 당신이 나서서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 넌 빠져. 이 문제에 네가 낄 자리가 어디 있어? 나랑 엄마랑 둘 문제야.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재산 싸움 날 것 같은데 미리 해주시면 좋잖아. 애들 말도 못하게. 그리고 우리가 모시는데 당연히 다 우리 거 해야지, 안 그래? 아니, 안 그래요, 엄마? 아직 죽지도 않은 나에게 저렇게 말을 하는 아들을 보며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전 마음을 먹었죠. 이 재산을 절대 미리 주면 안 되겠다고요. 가뜩이나 업신여기는 엄마, 돈이라도 없으면 얼마나 업신여길까요? 하지만 제 병은 저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점점 움츠러드는 근육경직, 그리고 가끔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불편해졌죠. 제가 재산을 계속 주지 않고 있자 큰아들은 이제는 절 협박하더군요.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들은 괴물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우리랑 살기 싫어요? 아니, 재산 크고 먼저 좀 달라는 건데 그렇게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말 다 했니? 너 지금 엄마한테 협박하는 거냐? 네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유세야? 어? 고생도 명의가 하고 날 모시는 것도 명의인데 꼴랑 너랑 같이 산다고 해서 유세 떠는 거냐? 참나, 어이가 없어서
네 어미가 좀 아프다고 아주 호구 같지? 아니, 맞잖아요. 어쨌든 돌아가실 때까지 나랑 사실 건데 미리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참나. 안 그럼 내가 엄마를 왜 모셔? 에이. 이 말을 하고 나가버렸죠. 얼마나 황당하고 눈물이 나던지 이제서야 알 것 같았어요. 제 아들들은 저를 돈 주는 엄마, 그 이상도 그야도 아닌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죠. 간간히 집에 들르는 둘째랑 셋째도 제 재산밖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을 때 큰며느리는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저에게 기분 전환도 시켜준다며 이리저리 저를 데리고 많이 구경시켜줬습니다. 젊어서 남편 잃고 평생 애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놀러 다니니 기분이 이상했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처음인 저는 며느리와 함께하는 것이 전부였죠. 진짜 딸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았어요. 모든 걸 결심했죠. 그리고 설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재산을 틀어지고 움켜쥐고 있자 큰아들은 절 모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둘째와 셋째와 함께 저에게 오더군요. 그날은 첫째 며느리를 제가 심부름을 보냈기에 집에 홀로 있던 날이었어요. 첫째가 제 방에 들어오더니 금세 어디로 가자고 하더군요. 갑자기 이상했죠. 한 번도 어디 가자고 했던 녀석들이 아니니까요. 갑자기 어딜 가자는 거야? 명절에 문 연 데도 없던데 명이 오면 같이 가자. 그리고 갑자기 어딜 가자는 거야? 갈 데가 있다니까요. 엄마는 몸만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른 밖으로 나오세요. 둘째, 셋째 기다리고 있어요. 큰 아들의 말에 혹시라도 나를 데리고 어디 구경을 시켜주려나 하고 짐을 챙겼죠.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촉은 정말 똥촉으로 틀렸었어요. 아들들을 따라 한참을 달려간 곳은 집에서 한참 벗어난 양로원이더라고요. 군영수도 집 비웠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생할 순 없잖아요. 이제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네요. 요즘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너무 원망 마세요. 아무래도 여기는 프로그램도 여러 개고 엄마 계시기 딱 좋은 환경일 거예요. 아셨죠? 뭐? 지금 나를 양로원에 갖다 버리는 거냐?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어? 이 어미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안 그래? 아비 없이 너희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끔 키웠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그러니까 진작 재산분할 잘 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이대로 재산 안 넘기시면 저희끼리 나눠 가져야 하는데 그럴 거면 제가 엄마를 홀로 모실 수는 없죠. 안 그래요? 어차피 둘째네 셋째네도 못 모신다고 엄마가 가셔야죠 뭐. 이해해 주세요. 첫째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더 황당하게 했죠. 본인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면 같이도 못 산다는 저 말이 얼마나 비수가 꽂히던지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전 그렇게 양로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큰며느리가 저를 데리러 왔죠. 큰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통곡을 하며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같이 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모두가 모인 자리로 돌아오자 아들들은 흠칫 놀랐고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무섭게 따지더군요. 제 아들이 맞나 싶었죠. 아니, 어머니를 왜 모시고 와? 거기 보내드린 건데 너 이혼당하고 싶어? 착한 척 좀 하지 말라니까. 네가 상관할 게 아니야.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어떻게 어머니한테 내가 왜 설에 자리 비웠는지 모르겠지? 어머니, 본부대로 했습니다. 그래, 됐다. 고마워, 명희야. 너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 너만이 내 자식이구나. 내가 마음먹은 게 맞았어. 전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제 며느리가 도와주었고요. 그래서 설에는 이리저리 봉사단체와 후원단체를 만나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 자리를 비운 것이죠. 그리고 재산을 기부한 나머지 건물 하나를 며느리 이름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사코 되었고 이것마저도 기부하자고 했지만 평생 며느리에게 받기만 한 것 같아 마지막 선물 하나를 주고 싶었죠. 이 모든 것을 며느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원을 며느리는 다 들어주었죠.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너네 셋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그것마저도 불만이었지? 너네 불만 안 생기게 다 헌언했다, 사회에. 그리고 이제 너네는 나 안 봐도 좋아. 아니, 이제 내가 너네 안 볼란다. 이미 내가 살 집도 다 마련해 놨어. 나머지 강남 건물 하나는 명희한테 넘겼어. 나쁜 것들. 아비 없이 철저히 희생만 한 나한테 너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안 그래? 이제 엄마는 너네한테 미련 없어. 그리고 당신은 나랑 이혼해.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한 입을 덮고 못 살아. 알겠어? 어머님은 내가 잘 모실게. 그러니 걱정 마. 뭐? 당신? 아니 왜 그래? 그리고 엄마 무슨 말이에요? 환원이라뇨? 그 많은 재산을 지금 저희 안 주고 다 환원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네 힘으로 살아. 엄마한테 바라지 말고 알겠니? 아니 이제 엄마라고도 부르지 말아라. 더 이상은 이제 너희한테는 엄마가 없는 거다. 제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자 아들들은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그럴 순 없다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큰아들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는지 쓰러졌더라고요. 전 그 말만을 남기고 제가 마련한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도 이혼을 했죠. 이혼을 말리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저런 남편과 살고 싶지 않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전 지금 며느리와 손자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지만 이렇게 딸처럼 저를 아껴주는 며느리를 보니 그래도 완전히 인생 실패라고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둘째 아들 집마저도 제가 팔아넘겨 버렸기 때문에 아들들은 한순간에 거지가 되었죠. 마음은 편치 않지만 이제라도 본인들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용서가 되진 않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기쁨 한 번 준 적 없는 자식들에게 이제 모든 기대 없이 인연을 끊으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지금은 약물 치료도 하고 재활 치료도 하며 많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으니 병이 절로 낫는 기분이더라고요. 오늘도 이 글을 쓰면서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에게 참 고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회에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보람차더군요. 제가 언제까지 살 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숨 다하는 날까지 더 이상의 문제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신 일 모두 이루시고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